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갈 건데요. 강화도 조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부분. 제일 밑에 665쪽에 보시면 운요 사건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운요 사건이 이제 원인이 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건데요. 그 배 이름이에요. 일본의 배 이름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요. 근데 얘들은 우리가 이제 국경선을 우리 연해안을 침범했기 때문에 저지하지만 얘네들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좀 타당성을 조사해보겠노라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댔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들의 목적지는 강화도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와서 우리나라의 초지진의 병사가 총을 한번 쏘는 탕에 영종도를 포함한 초지진 부분이 폭격을 받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뭐 전개 과정입니다. 전개 과정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강화도 조약을 물어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물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번 성격 보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체크하시고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런데 이게 불평등하다 밑줄 그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제1관 주요 내용.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는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종주권. 거꾸로 읽어보세요. 주종. 주인은 청을 얘기하는 거고, 종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을 얘기하는 주종관계, 즉 종주권을 일본 애들이 부인해 주더라. 고맙게도. 근데 고맙지 않죠. 일본 애들이 청을 배제하고 완전한 조선을 지배할 야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일본의 침략 의도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관 보겠습니다. 조선은 부산의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 왕래의 통상을 허가한다. 요건 시험에 가끔씩 함정 파는 게 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우리 세종대왕식의 삼포 개항하고는 좀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식의 삼포는 부산, 제포, 연포, 그죠? 진해, 여기는 울산. 부산 나올 거고. 요게 섞여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 틀리면 창피해요. 이거 엄청나게 창피한 부분이에요. 부산, 원산, 인산. 연도를 물어볼 수 있어. 1876년, 1180년, 1183년 이런 식으로 네, 연도를 암기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근행서를 공부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빠진 부분이 하나가 연도를 제가 암기하라는 부분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전근대사는 연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진 않아요. 몇 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행서 부분은 연도 암기되지 않으면 전혀 고득점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7관 볼까요? 해안 측량권. 일본에도 우리 해안 연해안을 갖다가 마음대로 측량합니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 그 다음에 수산에 대한 정보들 다 일본애들이 뺏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관, 치해법권.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진해 법을 따른다는 거야. 이건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치해법권 잡아야죠. 되게 많이 나오죠. 일명 영사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을 처벌받지 않는 것들. 치해법권은 오늘날에는 일본인이 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날 현재 21세기에는 모든 나라의 국제법, 대통령 외교관에 관련된 거. 대통령 외교관에는 치해법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에는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같은 해에 맺은 조일수 조규 부록입니다. 부록 보겠습니다. 부록의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의 화폐가 유통되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일본 화폐가 유통되었다. 화폐 밑줄을 보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가장 많이 볼 문제 같습니다. 일본 상인의 그리즘 문제에서 이제 간행이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간행이정. 10년입니다. 4km죠.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즉, 부산 개항됐으니까, 이렇게. 이게 부산항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배를 정박하고 물건을 하여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본 상인들입니다.
이 지역이 4km라 쳐보자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본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가능이 되라고요. 여기 이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부산 상인들을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뭐죠? 공존이 되는 거예요. 공존. 부산에 일본 물건이 하역하게 되면 4km까지는 일본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벗어나게 되면 부산 상인들에게 물건을 넘겨서 판매할 수 있게끔 했다. 공존이 가능한 거야, 이게. 근데 훗날 이게 6년 뒤에 조일, 수호, 조기, 소계약이 맺어지거든요. 소계약이 맺어지면 이게 늘어난다고, 이게 50리로. 소계약 이후에 22년 뒤에 다시 100리까지 늘어난다. 증가된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12년 뒤에는 일본 상인들이 어디까지? 부산 전체하고 일부 경상남도 지역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지역까지도 이네들이 섹터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일본 애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볼까요? 무역 규칙. 네, 일본 수출 상품 선발의 무관세, 무항세. 한숨 나옵니다. 저도 조선 사람이 그 당시다, 그죠? 관세를 내야 되죠, 당연히. 관세를 뭐죠? 우리의 국세 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격 경쟁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항세, 항구를 이용했잖아. 당연히 내야죠. 무항세를 보장받았다. 또 우리 가장 주식이 쌀이잖아요. 이 쌀, 양곡에 대한 무제한 유출이 허가됐어요. 일본 애들이. 왜일까요? 일본은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해요. 그럼 시골은 뭐가 되는 거죠? 공동화 형성이 벌어지면서 노령화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조선에서 쌀을 가져다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농민들이 농사짓는 그 쌀 가격에 물가 조절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결과 보게요. 결과. 국내 쌀 부족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쌀이 부족은 당연히 뭐야? 쌀값이 폭등하겠죠. 폭등하겠죠. 어쩔 수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조미수 통상조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미수, 82년입니다. 연도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이 조미수 통상조약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맺는 조약이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건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은요. 볼까요? 배경, 미국의 수교를 시도했다. 조선이 일본과의 조약을 맺자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알선을 요청한 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연미론 대두되었다. 정부는 일본과 조약 체결 후에 자주국의 입장에서 청과 일본, 서양의 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80년 항준센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네. 조선 책략에 이제 친하게 지내할 나라들이 나타나죠. 청나라와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항준세 조선 책략의 내용이죠. 이게 영향을 받죠. 항준세 조선 책략이 고정에 의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건 이제 주로 조선의 유림들에게 배포할 목적이었죠. 그래서 유림들이 배포됐지만 유림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조선 책략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아주 시끄러운 문제로 우리 국내에 들썩이게 했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청나라가 알선했다. 조미수통상조약은 말할게 청해 알선이다. 청나라가 알선되었다. 목적,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 확대를 견제할 목적. 청이 아직 우리 살아있어. 조선은 우리 종주국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청해 알선에 의해서 조미수통상조약이 82년에 맺어졌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체결 내용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82년 청해 주순으로 조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청은 조약문에 조선이 청의 촉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청과 조선의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 독립국이 아니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대로 촉방 문구는 조약 문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됐죠? 촉방에 대한 날을 꼭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지문에 나올 거니까 한번 봐주시라는 얘기고요.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점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일관.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네요. 볼게요. 조선과 미국 인민은 각각 영원히 합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경한 일이 있게 되면 1차 조사를 거친 뒤에 반드시 서로 도와 잘 조치하면서 우위를 표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의미는 거중 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미국과 조선이 양국과 국가 간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서로 도와주는 조약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죠. 악화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미국에 거중 조정 요청을 하죠. 근데 미국 애들이 봤을 때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반대했어.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수호라는 건 뭐죠? 국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상은 말 그대로 무역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 우리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거부했다고, 미국 애들이. 근데 거부할 때 기분 나쁘게, 야, 우린 다른 나라와 수호 조약을 맺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해석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약간 우김질을 통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 내막을 따져보면 미국이 거부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조선과 일본의 미국이 상대하는 무역량이 우린 게임이 안 됐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조약 관계에서는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거든요. 그럼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 미국이 일본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선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내막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과의 거래량이 우리 조선에 비해서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내용, 치해복권입니다. 치해복권입니다. 일본 애들이 가져갔던 치해복권, 미국도 우리에게 치해복권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관세부가, 이 관세부가는 좀 우리가 좀 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무관세였죠. 무항세였죠. 근데 미국과의 관계는 관세부가 내용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기본 품목은 10% 미만, 사치품은 30% 미만으로 이렇게 관세가 이렇게 매겨졌어요. 요거 다음에 일본과의 조약을 맺을 때 우리는 다시 관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조미수 통상조약은 우리가 일본과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학습 효과가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조미수 통상조약 때 일반 관세 10%, 사치세 10% 미만 정도를 받는 걸 우리 처음 맺어줬다. 그 다음에 최해국대우 갑니다. 최해국대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해국대우란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을 할 때 또는 해상을 통해서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맺었던 조약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고. 가장 좋은 이 조약 내용들을 미국에게도 적용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에 적용시켜달라. 우린 누구하고 먼저 조약을 맺었나요? 일본과 조약을 맺어줬잖아요. 그죠? 일본과 우리 조선이 맺어졌던 이 좋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최국대우예요. 그 최국대우는 미국이 처음 가져갔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처음 가져갔습니다. 기억 잘 하십니다. 그 다음에 결과 볼까요? 보빙사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에 우리가 보빙사가 파견됐습니다. 보빙사 보겠습니다. 보빙이라는 말은 앞에 어떤 선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당신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사자가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는 거죠, 이제. 관리들이 가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증진할 어떤 조약들을 체결하겠다 보죠. 자, 보빙사 파견되겠습니다. 84년 미국 푸트 공사의 초대 공사로 부임하였고, 이에 조선에서는 민영이 밑줄고요. 네, 처남이죠. 민영익을 전권 대신으로 21살짜리 최고 짱이 된 거야. 전권 대신하는 보빙사를 서강범, 유길준 뭐 이런 인물들이 대거 미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 인물들 보시죠. 보빙사 파견. 네. 한복 입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청나라 복식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원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어요. 청나라 사람, 일본 사람들도 한 명씩 정도는 여기에 같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87년에 박정양이 미국 공사로 파견되었다. 고종임금은 87년에 미국 워싱턴 예교가에 건물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임대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파견했어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왜 했을까? 그 고종임금은 직접 미국 예교가에 가서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일본의 압력을 좀 뿌리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까지 없는 돈 만들어서 박정양을 미국 공사까지 파견할 정도 되게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에 이 공사관 건물 2층짜리가 일본 애들에 의해서 1원에 팔립니다. 1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 서울의 집값이 1,000원이었다고 그래요. 1,000원. 근데 1원이 어떻게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강제로 빼앗은 거잖아요. 강제로 빼앗다는 듣기 싫기 때문에 1원의 계약서 쓴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통령 시기에 이걸 다시 우리 국가에서 이걸 다시 매입을 해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끔 다시 재현해 놨어요. 미국 가게 되면 한 번쯤 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건물 중에 해당돼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이 맞습니다. 조약 순서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미, 영, 독, 너, 푸 이렇게 외국과의 맺은 조약, 서양과 맺은 조약. 물론 국제적인 조약은 일본과 가장 먼저 맺어졌지만 서양과 맺은 조약은 이렇게 미국부터 이렇게 프랑스가 마지막에 미, 영, 동, 너, 푸 이렇게 다시 가죠. 서양과 맺은 최초 조약이었고 치해법권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 법을 따르지 않고 지네 법을 따르겠다. 최해국대우를 규정한 최해국대우 설명드렸죠. 앞에 맺은 나라의 조약을 베스트를 갖다 해달라. 이런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수교 그 조정상민수용 무역장정은 이건 이모군란 이후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모군란 하기 전에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가의 수교 보겠습니다.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가 늦어진 이유가 저기 있어요. 천주교 포교 문제입니다. 천주교 포교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요것 때문에 가장 늦은 시기에 프랑스가 맺어졌다. 미, 영, 동, 너, 푸. 기타 이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들은 한참 뒤에 일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좀 지울까요? 671페이지 개화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에 관련된 부분 볼까요? 네, 개화파에 관련된 부분 우리 이제 한 말씩에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개화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개화가 일본에서 개화됐느냐 또 서양에서 개화됐느냐 그 전에 우리나라의 개화의 선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 1세대들을 보시면 돼요. 몇 줄자 그으세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이 개화의 1세대들이었다. 이들은 청나라에서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이 들어왔어요. 해국도지와 영안지략.
서양 애들이 인문 지리주라 보면 돼요. 이러한 책들이 들어와서 이네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강화도장 맺기 전에 들어온 거야. 강화도장은 1876년이잖아. 이건 이미 1860년대에 우리는 들어왔다는 거야. 이걸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읽어서 이미 이네들은 개화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표현은 뭐냐면 일본 얘네들이 우리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끔 하지 않았어도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는 자생력이 있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자존심 좀 챙기고 싶어. 아셨죠? 이 책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국도 영안지략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청나라에서 수입한 책인데 이전에 강화도 조약자는 이미 들어왔고 개화의 선구자들은 이미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개화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서양 애들은 이미 개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우리는 좀 늦어졌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개화파에 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나라의 양무운동.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양무운동은 서양 애들의 무기는 쓸만하더라는 거야. 서양 애들의 무기 쓸만하더라는 거야. 무기를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청나라의 생각이에요. 양무운동. 또는 중체소용운동이라고 하죠. 중체소용이라고 해요. 중국의 본질인 전애들의 성향은 서양 애들의 사상이 뒤질 게 없다. 대신에 서양 애들의 쓸만한 무기 같은 것들은 쓸 용자죠. 이건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게 낫겠더라.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원래 이제 하원양제를 주장했죠. 하원양제. 일본의 혼은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서양의 제주는 쓸만하더라 했던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바뀌죠. 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모든 것들 다 받아들여 시작하죠. 서양의 다 받아들여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또 막부 정권에서 천황체제로 다시 넘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화파는 온건파와 급진 개화파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밑에 정부의 개화 정책 볼까요? 수신사 파견 보겠습니다. 1차 수신사 김기수. 일본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일동기후. 그 정도만 비중 두지 않습니다. 2차의 별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준선의 조선책략을 가져왔습니다. 고종의 밀명이죠. 그리고 개화 정책을 펼치는데 유생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 유생들이 좀 읽게끔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읽어봤더니 유생들이 영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생들이 반대하죠. 가져왔던 김홍집을 죽이고 뿌렸던 조선 책략을 전부 다 수집해서 전부 다 불살라라 이렇게 유생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죠. 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요 내용을 영남 만인소 이만손 그 다음에 만원 척사소 홍지학이죠. 여기는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고 여기는 강원도 유생들이죠. 강력하게 반발했죠. 이 사람들은 고종임금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능지처사, 그 다음에
유배형에 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종익은요. 그 다음에 3차 수신사 박용효 등이 재물포 조약의 답방으로 다녀왔으며 이때 최초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3차 수신사는 이모군란을 1882년에 우리가 맞들이죠. 이게 신식군인들, 부식군인들, 부식군인들의 반란 사건은 터져 나왔죠. 이 결과 일본의 호리모토 교관이 죽고 일본인 공사관 건물이 좀 폭파당하고요.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사재단을 파괴되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때 맺은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에요. 손해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태극기가 사용됐다. 박용효가 예전에는 이제 최초의 태극기 사용을 되게 많이 썼죠.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다가 예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최초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이미 조미 수호통상 조약 때 이미 김옥균이 사용을 했어요. 김옥균이 최초로 지금 이렇게 다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교재 보시면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던 지문은 요건 좀 캐스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미 수호통상 조약 때 이미 사용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개편 볼까요? 통리기무아문 청나라의 총리아문을 모방하여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12사입니다. 12사임 줄 보시고 4대사, 교린사, 끝에 통상사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정리 다시 할게요. 고종임금은요, 1873년에 친정이 시작되죠. 아버지가 이제 물러났죠. 흥선이 물러났죠. 그런 다음에 본인 친정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서 점차 서양뿐만이 아니라 청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되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얘들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주 이제 예교관들을 파견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그 대가가 등장한 게 수신사들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 수신사, 그 다음에 청나라에 보내는 영선사, 미국에 보내는 보빙사,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정이 시작됐지만 특별한 뚜렷한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친정이 시작됐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신사나 영선사, 보빙사 같은 이런 우리 애교 관리들을 파견해서 서양의 여러 나라를 정보를 캐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적들을 다 띄고 있어요. 친정이 시작됐지만 아직 강화되지는 못했거든요. 여러 나라들의 샘플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 청나라에도 개혁 개방이 시작되는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물론 반드시 심하지만 그래서 청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총리아문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걸 통리기무아문을 바꿔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문. 아문은 어떤 개혁을 하는데 구체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문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문에서 총 12사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파트를 다루게끔 만들었다. 12사는 통리기무아문 같이 묶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개편 보세요. 군사제도 개편 673쪽에 있습니다. 종래 5군영을 무이영 장의영의 2영으로 통합 개편하였다. 중앙군에 대한 얘기죠. 중앙군에 대한 얘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조선정이 우리 알다시피 뭡니까? 5위죠. 후기가 되면
오군형이 되죠. 이영이 되죠. 이영에는 무이영과 장어영으로 구분되죠. 무이영 산하에는 별기군이 만들어지죠. 신식군인이죠. 부식군인들이겠죠. 훗날 이들이 충돌이 일어나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모곤란이라고 해야겠지. 오이는 양인 개병제죠. 양이 있으면 누구나 군대 가야 되는 제도죠.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뭐죠? 병명일치. 여기는요? 모병제죠. 즉 직업군인들이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 5군형에서 2형으로 바뀌는 건 뭘까요? 재정난이죠. 돈이 없는데 군인들 어떻게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재정난 때문에 2형으로 축소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기군, 신식군대 양성을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채용하여 근대적 훈련을 받게 되었다. 예. 이때 이 별기군들 거의 대부분 양반들의 자제입니다. 예. 얘들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애들이야. 집에 먹고 사는 문제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은 훈련 받는 내용을 보면, 비하인드를 보면 되게 재밌어. 자기 집에 머슴들, 노비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예, 자기 도련님 식사 대접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남성분들 군대 가서 훈련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 명식이 어떻게 되게 엄하게 훈련을 받잖아요. 낮은 포복, 총, 그 다음에 유격 이런 거 막 해보잖아요. 양반들이 교관이 명령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못 하는데?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때 되게 난처하잖아요, 교관들이. 이때 이제 노비들, 머슴들이 막, 이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촌극이 벌어진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지.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무공원 볼까요? 이모곤란후 신식군 양성이 좌절되자 이후 사관생도 양성을 위해서 미국 교관을 초빙,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관 양성인 연무공원을 설치하였다. 예. 근데 이게 10년도 안 돼, 8년 만에 이제 폐지돼 버리죠. 좀 심합니다. 이거 연무공원은요. 연무공원. 예. 그리고 96년에 무관학교를 이렇게. 무관학교도 나중에 또 폐지되죠, 이렇게. 예. 우리 장교를 양성하는 것들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 알 수 있는, 여러분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들이 여기 출신들을 보시면 돼요. 김자진 장군 같은 사람들. 여기 꽤 한 100에서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졸업생이 등장하는데 꽤 많은 인사들이 여기 졸업생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김자진 장군 의병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자진 장군 정식 군사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장각이 부활됐다. 그럼 사절단 파괴복의 조사시찰단 81년에 조사시찰단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했죠. 2차 수신사는 결과적으로 뭐랄까요, 큰 파장이 왔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책 때문에, 조선 책략 책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경은 계속 일본에 보내고 싶은 거야. 계속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이거예요. 이게 신사유람단이에요. 이렇게 보낸 거야. 수신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야. 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박정항, 홍영식, 어이중정 일본이 파견하였다. 약 4개월 동안 비밀리에 일본의 정부 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훗날 우리 학교에서 신사유람단이 놀러 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사시찰단 명칭이 바뀐 거죠. 원래 처음 출발할 때와 우리 역사책에 쓰는 명칭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영선사, 여기부터 영선사 청해 보내는 거. 청해 무물을 우리 좀 수용해야 되겠다. 특히 무기 만드는 것들, 군사 훈련 방법 배워야 되겠다. 김윤식 밑줄 그시고, 텐진 밑줄 그시고, 무기 제조법 밑줄 그시고, 군사 훈련 밑줄 그시고. 예. 근데 2년 정도의 예약을 하고 갔는데, 우리가 작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될 수 없었고,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만들게 되었다. 네, 기기창. 우리나라에 만든 게 기기창. 네, 포병사. 포병사는 가장 뒤로 가 있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땡큐 베리마치 감사 인사로 간 게 고병사였다. 이때 민영이 정권 대신으로 갔고 이때 이제 홍영식이라는 사람을 꼭 봐야 되겠죠. 네, 홍영식이 이제 미국 가서 느낀 게 우체국을 견학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홍영식 우정국을 개국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영식. 그 다음에 거기는 육일준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육일준은 그때 당시 막내였거든. 여기 이제 눌러 앉아요. 이때 처음으로 다시 미국의 유학생이 되는 거예요. 첫 미국 유학생이 탄생하게 되었다. 육일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정척사 운동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기본이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정척사는. 정의로운 것은 지킨다. 지킬 자. 사악한 것은 배척하겠다. 정의로운 건 뭐죠? 성리학이겠지. 사악한 것은요? 성리학의 모든 것을 갖다가 배척하겠다. 이정척사죠. 자, 주도 세력 보겠습니다. 주도 세력. 이정척사운동의 주도적인 인물들. 자, 1860년대 이양로, 기정진, 통상반대. 70년대 최익현, 개항반대. 즉 강화도 지역에 대한 반대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애양일체론, 애놈이나 양놈이랑 꼭 같은 놈들이더라. 1880년대, 80년대 우리가 개화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죠. 이만손 같은 사람들과 홍지학 같은 사람들이 반대 창소운동을 하죠. 영남 만인소, 많은 착사소. 그 다음에 90년대 유인석, 이송, 을미의병, 항일의병이 처음 등장하더라.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한번 볼까요? 675쪽에 보시면 체이켄의 오불가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료가 제시될 수 있다. 문제. 답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배경을 물어보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대로 봐야 되겠지.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약점이 있어서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제어할 것입니다. 둘째,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무라를 교육하는데 저들의 무라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로 공산품이며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무라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에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세 우리는 항폐해질 것입니다. 셋째, 저들이 비록 애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비록 양적입니다. 서양의 적과 같습니다. 한번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교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을 타고 들어와 온 나라가 퍼지고 인륜이 쇠퇴할 것입니다. 체이켄 오후 불가소 내용 요약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손, 영남만인소, 홍지학의 많은 척사선을 왕에 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왕이 반대하겠습니다.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의 내용 중에 아래할 내용 중에 하나 있어서 살펴봅니다.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 섬기는 바이며 신의가 서로 두터운 지 거의 200년이 되었다. 이제 무엇을 더 친하게 지낼 것인가? 일본은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땅을 잘 알고 그들이 우리 허술함을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면 장차 이를 어찌 막겠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의 종용을 받아들였다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청을 하거나 가두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응할 것이겠습니까? 러시아는 우리가 본래 아무런 혐의, 악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연히 남의 말을 듣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이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이 온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겠습니까? 이만선의 영남 만인소의 내용입니다. 홍지학의 많은 척사서는 윤리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강상이 끼어진다면
예수와 같은 이런 초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흐트릴 것입니다. 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1890년대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일의병 등이 결성되었습니다. 유인석, 이송 등 중심으로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대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늑약에 반대해서 을사의병, 정미칠주약에 반대해서 일어난 을사의병 등으로 개성되었습니다. 요 나중에 의병은 별도로 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부터는요. 이모군란부터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내용들이 돼야 되겠죠. 자, 조금 쉴까요? 네, 쉬겠습니다. 이모군란부터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